제가 8월 1일자로 저거 그 그리스 해운의 해부라는 그 책을 법무사에서 발간했고, 그다음에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전에 이제 사실은 그 고려대학에서 진행하는 거기서 이게 대해서 한번 발표를 했습니다. 그때 만든 자료를 거의 95% 가까이 그대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네. 참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오신 분, 여기 들어오신 분 중에서 일부는, 책을 좀 읽으신 분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또, 코멘트는 자유롭게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제가 가능하면 좀 짧게 발표를 하고 좀 말씀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발표 내용은 그리스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고 전반적으로 역사, 배운사. 근데 요거는 뭐 제가 간단하게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4번, 5번 위주로 이야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스는 우리가 알다시피 그 국가도 조그만 나라죠. 사실은 뭐 물론 유럽 나라들이 프랑스하고 이런 스페인, 이태리 몇 나 빼고는 조금 작은 나라들이죠. 독일 빼고는 그죠. 그래서 면적이 13만 제곱킬로미터, 인구가 1000만 조금 넘는데 아테네에 약 370만 정도 살고 있다. 이렇게 섬이 많고 또 저기 어, 땅이 그 국토가 우리처럼 산지가 많다 그러더라고요. 많고 그래 되어 있습니다. 1인당 국민소득은 2019년 구매력 기준으로는 약 3만 달러 정도 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 실업률이 상당히 높은 걸로 나와 있고요. 18년 기준 19% 넘는. 네. 그 다음에 이제 이 지도는 그리스가 옛날에 이 그리스라는 나라는 그 국토가 아까 얘기했던 산지가 많고 그래서 인구가 늘어나면서 식량이 부족하니까 이 그리스 사람들이 해외를 많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뭐 특히 서부 지역, 그 다음에 흑해, 그 다음 남부 이탈리아 이쪽으로 자기들이 식민지를 많이 개척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그때 식민지는 주로 한 BC 800년부터 시작했던 걸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그 마케도니아인 그 알렉산더 대왕이 어, 나타나 가지고 330 한 3년부터 해서 323년까지죠. 한 10년 동안에 어, 이집트하고 그다음에 터키, 그다음에 페르시아, 옛날 자기들이 당했던 페르시아도 완전 정복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나중에 그 인도까지 갔다가 회군하다가 바빌로니아가 거기서 열병에 걸려서 323년에 사망하면서 이제 또 그때 이제 그리스가 점령하는 땅들이 3분할되죠, 그죠? 이집트에 하나, 그다음에 지금 아나톨리아의 터키 지역에 하나, 그다음에 그리스 본토 이쪽으로 하나 이래가지고 3개 왕국으로 나눠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그리스는 요 지도로 지금은 이쪽 그 터키 이쪽에 대륙은 다 잃고 그다음에 터키 근처에 있지만 이 섬들은 다 그리스가 지금 터키 지역에 더 가까움에도 불구하고 그리스 소유로 국토로 되어 있죠. 그죠? 그 중에 이제 이게 우리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은 요 섬이 여기 있는 요 키오스 섬이거든요. 요 섬이. 요 섬에서 이제 우리가
그리스 현대 선주들이 많이 나왔다 그러잖아요. 이것도 사실 특히 이즈미르에 가까이 붙어 있는 그런. 음. 그래서 이제 역사를 보면, 어, 이거 해야지. 역사를 보면은, 어, 에게 문명이 이제 크레타로 출간, 에게 문명, 그러고 그 다음에 이제 크레타 가면 이제 크노소스 궁전,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이어서 이제 미케네 문명, 펠로폰네소스의 미케네 문명이 꽃을 피우다가 1100년경에 이게 다 사라지면서 한 300년 동안 암흑기가 왔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BC 800년부터 다시 이제 그리스가 아까 말했던 대로 활기를 찾으면서 이제 해외 개척도 하고 그 BC 776년에 이제 올림픽을 처음으로 시작해서 한 1000년 동안 유지되다가 했던 그런 시기에 아르카이 시대. 그러고 그다음에 이제 고전기가 이제 어떻게 보면 그리스의 황금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고전기는 BC 480년 그러니까 이제 그 페르시아 전쟁이 끝나는 시기죠. 끝나는 시기부터 해서 그는 알렉산더 왕이 이제 서가는 그 기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 이 시절에 이제 우리가 지금 세계 문화유산 1호로 등재되어 있는 파르테논 신전이 이 당시에 450년쯤 됐죠. 그 당시에 건축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알렉산더 왕이 이제 사망한 이후에 이제 시기를 해서 그 다음에 그 이집트가 그 클레오파트라 우리 흔히 여왕이잖아요. 그 여왕이 사망하는 시기까지를 이제 헬레니즘 시기라 그랬죠. 그래서 이때는 이제 우리가 보면 알렉산더 왕이 그 이집트는 아닌데 자기가 정복한 지역에 어떻게 보면은 도시를 새롭게 건설하고 해서 특히 이제 이집트 알렉산드리아가 굉장히 유명한 그런 도시 중 하나죠. 신도시 중 하나이고 이때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리스 문화하고 이 동방 우리 그 중동 문화 이런 쪽의 서로가 어떻게 보면은 융합됐던 그런 함께 했던 그런 시기라고 볼 수 있겠죠. 어떻게 보면 그렇게 해서 그리스 역사를 보고 그 다음에 저게 그리스 고전기가 그렇다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저게 그리스 이제 로마로부터 침략을 당하고 그 이후에 이제 오스만 제국에서 이제 독립하기까지 약 그러니까 한 2000년 가까이 그리스 시민들이 또 자기 어떤 주권을 잃어버렸던 그런 시기였죠. 시기고 해서 이제 1832년에 독립을 하고 독립했을 때 고전에 잠시 또 보면은 그 대통령이 있었다가 또 이때는 이제 독일에 이제 오토 왕 독일에 있는 왕국의 바이마르 왕국과 그쪽에 바이에른 왕국의 왕자가 와서 그래서 이제 신생 독립국가의 왕이 돼가지고 어, 계시다가 나중에 또 축출되는 그런 일어났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리고 현대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 오는 그런 역사에 대해서는 장사한 것은 제가 뭐 잘 모르지만 간단히 제 책에 정리해서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해운에 들어가면은 제가 보니까 이때 이 고전기 때 고전 어떤 헬레니즘까지 이런 쪽에 그리스 해운사에 대한 자료는 거의 없었어요. 없었는데 폴레미스라는 분이 그리스 어떤 홈페이지에 그리스 해운사를 정리를 하는데 거기에 보니까 이제 선사시대 이제 BC 3000년대부터 이렇게 쭉 해가지고 이제 한 10페이지 가까이 그리스 해운사를 정리한 자료가 있어가지고 제가 책 정리할 때 그걸 많이 참고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뭐 물론 이제 우리가 아시다시피 그리스는 선사시대 이때는 뭐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그리스가 트로이 전쟁을 일으켰잖아요. 트로이 전쟁은 뭐 물론 우리가
쪽에 어, 어, 미케네 쪽에 이제 미케네 그 아가메논 왕이 중심이 돼가지고 그 당시에 그 자기 동생 부인이죠 헬레네가 저 트로이 왕자 파리스한테 꽃심을 당해가지고 이제 그 트로이 납치됐다 이런 해서 이제 이제 다시 그 헬렌을 찾으러 가는 그 전쟁을 BC 한 그때 1200년경에 진이 일어났다 그러죠. 그때 이제 에, 어떻게 보면은 그리스 요쪽 부분 겁니다. 아마 아르테미는 요쪽에 모여가지고 이 지역에서 일론적에 그한 선박이 한 1200척 출범했거든요. 출범한 그 전쟁이 이제 그때 그할 때도 벌써 그때는 여기 미케네 이쪽에 아가메논 왕이죠. 이 미케네가 주동이 됐거든요. 그리고 그때는 이 아테네가 거의 역할을 못했습니다. 힘이 없었고 그래서 문헌을 보니까 미케네가 주축이 됐고 이쪽이 펠로폰네소스 스파르타 이쪽 지역의 사람 어떤 그 병사들의 주축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트로이 전쟁이 이렇게 있고 여기 이제 그 트로이 아킬레우스가 이 아마 그거는 이쪽에 아마 아킬레우스는 이쪽이 테베 이쪽이 어디 장군인가 그렇고 그다음에 오디세우스는 여기 아티카라는 여기 그 펠로폰네소스 앞에 있는 섬 이타카 섬이 출신이라 그러 놓잖아요. 그 오디세우스 그죠? 그 오디세이아 참 그. 그래서 그런 점에서 펠로폰네소스가 이 당시에는 이제 미케네 문명을 일으키고 해서 이쪽에 그리스의 어떤 중심 세력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가서 전쟁을 한 10년 하고 그래 제가 도로는 그런 때도 보면 선대를 1200척 정도 구성했다 하니까 상당히 그리스는 일찍부터 어떻게 보면 아까 크레타 문명 그 시절부터 이게 크레타 문명이 나와 있지만 여기서 이 밑에 있는 이집트나 이쪽에 그 페니키아 인데서 그 항해술, 조선술 이런 것을 전수받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그 아까 BC 800년부터 이제 식민지 개척을 했다 했고 그 다음에 결정적으로 이제 그 그리스가 해군에 대해서 이제 자신감 가진 것이 그, 그 페르시아가 480년에 그 대군을 이끌고 여기로 넘어오거든요. 헬레포토스 이쪽으로 여기로 해서 이렇게 들어왔는데 이 육군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이제 해군이 아마 이때 모여가지고 여기로 해군이 이쪽으로 들어옵니다. 이렇게 해서 들어오는데 그 헤로도토스 역사에 보면은 약 520만 대군을 끌고 왔다 그러거든요. 근데 페르시아 인구 얼마 되는지 보시면은 그 사실 그거는 좀 과장된 그 통계가 아닌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일부 학자들 말씀에 의하면은 한 25만에서 30만이 안 되겠나 이런 이야기를 하고 그런데 선대는 이때 올 때 선대가 한 1000척 넘었습니다. 넘고 그래 끌고 들어왔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앞에 마라톤 전투 10년 전에 마라톤 전투는 그 당시에 그 병사가 많이 안 들어왔거든요. 안 들어왔는데 이번에는 이제 10년 만에 막 배르고 배러 가지고 사실 대규모의 어떤 병사들을 이제 끌고 이제 이 그리스를 완전히 이제 굴복 이제 점령하기 위해서 들어갔죠. 그게 이제 그때 이제 나중에 좀 이야기 또 하겠지만은 이 아테네에 있는 한 장군이 중심이 돼가지고 이제 살라미스 해전에서 이제 격돌해가지고 육지에서는 사실 이때 그리스 도시국가들 대부분이 항복했거든요. 하고 이제 여기 아테네 요것도 이때 완전 480년대 완전 다 점령당했습니다. 당했는데 나중에 요 옆에 요쯤 되겠죠. 요쯤에 이제 살라미스가 여기서 저 회전이 일어나가지고 승리를 하면서 아테네가 부상하고 이제 그리스가
해양 세력으로 부상하는 그런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헬레니즘 시대 이제 그 알렉산더 이후에 특히 알렉산드리아 그 근처에는 보면 이제 파로스 섬의 등대가 있는데 이게 뭐 상상도가 있고 이 참고를 하시면 헬레니즘 시대 해군이라 그러면 이건 한 상징을 생각할 수 있고 그다음에 로마 시대에도 저 이때 로마 시대는 그리스는 어떻게 보면 이제 식민지 아닙니까? 그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그리스 사람들이 이제 로마에서 해운 이쪽으로 계속적으로 어떻게 보면 영향을 발휘했던 걸로 이야기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왜 그러냐면 로마 사람들이 또 그 정복 전쟁을 하다 보니까 병사 그 어떻게 보면은 병사는 양성하고 군대는 양성하다 보니까 그 이런 또 전략무기자 운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아마 그리스가 우수하니 그리스인들한테 맡겨버렸던 것 같았어요. 그리고 이제 특히 또 이제 그 로마 동로마 시대 때는 그리스 사람들이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그 주축 세력으로 등장한 것 같아요. 그래가 610년에 그 헬라크라우스 황제는 그리스를 라틴에서 그리스로 공용어를 해버렸다요. 그래 그 정도로 이제 그리스 입김이 시작했던 그 시기일 거고 동로마 시대죠. 그러니까 330년 이후죠. 1453년 망할 때까지. 그러다가 이제 1453년에 오스만 제국이 이제 그 비잔틴 제국을 점령하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슬람 세계로 넘어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슬람 세계에 넘어가면서도 이슬람 오스만이 밀레스라는 제도를 통해 가지고 그 종교나 민족에 따라서 상당히 자율권을 줬답니다. 그래 가지고 이 시기에도 그리스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해운에 대해서는 또 선박을 보유하면서 이 표에 보면은 이 당시에 그리스의 주요 이 당시에 이제 항구에 그리스 선박들이 왔다 갔다 한 어, 어, 보면 상당히 많은 선박들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런 로마와 오스만 제국 시대에도 그리스인들이 해운에는 상당히 활발하게 참여하고 있었다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리스 1821년부터 이제 독립전쟁을 하면서 2차 대전 시기까지 보면 선대를 계속적으로 증가시키고 있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이 오른쪽 표를 좀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날 와서 보면 이제 그리스 선대가 지금 뭐 4억 데드웨이트 정도 되고, 지금 세계 1위 그 해운국으로 지금 성장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죠. 그리고 이제 이 표는 이제 20세기 초부터 이 21세기까지 보면은 그리스가 이 1913년에는 세계 선대의 2%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데 63년에 오면서 10% 성장하고 92년에 오면서 이게 아마 14.5% 되면서 세계 1위로 올라오고 이게 아마 중간에 제가 통계는 빠뜨려 정리를 안 했는데 한 80년대 중반 이후에 아마 그리스가 선봉량 세계 1위로 아마 올라온 것 같아요. 올라오고 그러니까 그 1832년에서 80년대 중반이니까 한 150년 정도 만에 그리스가 세계 해운에서 1위로 이제 등극한 그런 경우가 되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은 우크타드 데이터에 보면은 세계 선대 약 18%를 그리스가 지금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이게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앞에서 봤던 거하고 이제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웅크타드 자료입니다. 최근 22년 자료 보면은 어, 그리스 선박이 이제 보유 선박이 외항선이죠. 그러니까 4,870척이 되고 약 3억 8,443만 데이드웨이트 그리고 세계 선박량의 17.6%를 점령하고 있다. 이렇게 통계 자료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이제 어떤 이렇게 해서 그리스 해군의 세계 1위고 그 다음에 이제
그리스 해군이 그리스 경제에 기여하는 데도 특히 외화 가득 면에서 계속적으로 넵트 인감을 어떻게 보면 벌어들이고 있고, 그 다음에 GDP 산출 규모에서도 6%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6, 7% 차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조선하고 연결해서 이야기하면은 어, 사실 현대 그룹이 조선 사업을 할 때에 처음으로 이제 그 선박을 발주해 준 국가가 그리스의 리바노스라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죠? 리바노스인데, 어, 그죠? 이 그리스 리바노스죠. 리바노스인데, 이분이 72년도에 이제 유조선 발주해주면서 이제 우리가 우리 현대중공업 조선소가 출범할 수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 오늘날 세계 1위의 우리 그 현대중공업으로 발돋움하는데 결정적인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이 그리스 선주라는 걸 강조하고 싶고요. 그때 발주해준 이 리바노스, 조지 리바노스인가 그런데 그분은 아직 살아있죠. 살아있고, 지금은 이제 아들이 경영을 했고, 이 리바노스의 할아버지 때부터 이 선 엔터프라이즈의 해운 기업은 출범됐죠. 이분도 이 리바노스가도 키오스선 출신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우리나라가 그리스로부터 그 선박 수주 데이터를 제가 그 클락슨 자료하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한국 조선해양 플랜트 협회 자료를 어, 갖고 승인을 해보니까 그리스 발주하는 선박의 한그 데드웨트 토니지 기준을 보면 한 72%부터 해서 그 2019년은 83%가 우리나라에 발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주들이 그 다음에 이제 이게 그렇게 해서 오른쪽 펴 보면 90년부터 이제 2020년까지 그리스 발주 선박이 이제 이게 우리나라에 발주한 그런 규모가 녹아 있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총 수주량하고 해보니까 최근에 20년에는 약 21.7%, 그 다음에 16년에는 31.6%가 그 우리나라 조선소, 그 우리나라 조선소의 그 수주량의 31.6%가 그리스 선주로부터 수주를 받은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우리가 이제 그 우리나라가 약 2000년대 초부터 이제 우리가 말부터 1997년 이래 넘어오면서부터 보면은 이게 이제 일본으로부터 우리가 서서히 이제 우리 조선 시장을 우리가 우리가 이제 택하는 그 시기이죠. 그러고 보면 10% 이상 이전에는 거의 그래서 우리나라 발주를 많이 안 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90년대 말부터 이제 우리나라 발주하기 시작했어. 중간에 조금 주춤했다가 2009년부터 또다시 이제 보면은 2008년, 2009년 요때부터 또다시 우리나라에 발주를 많이 하는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보면은 그리스가 특히 이제 우리나라 해운, 우리나라 조선의 발전에 어떻게 보면은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을 조금 보았고, 그 역사적인 건 나중에 좀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저게 제가 성공 요인을 그 그리스 학자들이 정리한 논문들, 그다음에 교과서들 이런 자료를 쭉 보니까 그 자기들이 이제 굉장히 오랫동안의 그 해운 전통을 이어오는 그런 어떤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더라고요. 여기고 있고 특히 이제 그 오랜 역사 기간 동안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중동 페니키아와 이집트, 페니키아가 원래는 이 나라가 항해 쪽으로 굉장히 강한 나라잖아요. 이 나라가 나중에 보면 아프리카에 가서 지금 아프리카의 어느 나라입니까? 어, 하니발이 카르타고 인데도 그 페니키아가 먼저 개척한 도시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집트는 우리가 오래 아시다시피 우리 문명 발상지로서 나일강 중심으로서 그래 이런 쪽에서 이제 이어받은 그런 어떤 조선 항해 기술 이게 이제 꾸준히 이어왔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트로이 전쟁 때의 그런 어떤 함대 구성 그런 경험 그다음에 480년에 살라미스 해전이 있었는데 이때 이 템시스토클레스라는 장군이 이분이 527년에서 460년 사이에 생존했던 분인데 그러니까 480년 되면은 이분이 나이가 한 47이잖아요. 그때 이제 이분이 어떻게 보면은 요 밑에 있는 여기 이제 피레우스 항만이고 항구가 있고 여기에 살라미스 섬이 있는데 요 이렇게 보면 좀 크게 보여도 사실 요 사이에서 이제 일어났던 요 전투 아닙니까? 요가 아마 요로 좀 지나가면은 다시 고린도가 나오는데 그 해협은 굉장히 좀 넓어질 겁니다. 근데 요가 해협이 가장 좁은 지역이라. 그래서 이게 선장의 적은 그리스 연합 함대하고 작은 수해. 그다음에 여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때 왔을 때 아마 일부 아까 아르테미온 거기서는 좀 여기서 처음 1차 접촉 그 전쟁이 일어났거든 한번 부딪혔거든요. 그리고 요쪽 선장에 이제 뭡니까 육군이 쭉 내려와가지고 여기까지 오니까 또 자기들도 일론드 내려왔죠. 그 군사 해군이 내려와가지고 있다가 아 여기서 이제 살라미스에서 부딪히는데 이제 서로가 전쟁을 일으켰죠. 그런데 이때 이제 그리스 연합 함대는 한 300척 정도. 이때 이제 페르시아는 한 800책 좀 넘는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이제 2.5대 1, 약 3대 1 정도 되는데 수치를 보면 도저히 이 뭐라나 그리스 연합 함대가 감당을 못하죠. 그런데 여기에는 보면 여기 페르시안 플리트를 해놨고 그 다음에 이오니안 그리크를 해놨고 페니키안 이렇게 함대를 해놨잖아요. 그런데 이 이오니안 그리크라는 것은 여기 아까 그리스 여기에 있는 여기에 터키적인 이 여기에 이제 그리스 사람 살았는데 이 사람들이 여기에 이 차출돼 온 거예요. 이 함대가. 아, 차출돼 그러니까 그다음 이제 페니키아 함대가 있고 또 이집트 함대도 이집트도 들어와 있었다고. 그런데 저게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어떤 보면 그래 단결력이 좀 약했던 것 같고 그다음에 선박이 상대적으로 그리스 함대보다는 컸대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동성이 떨어지고 그다음에 이제 제임스 그리스 장군이 분명히 전쟁 다시 일어날 거라서 이 사람이 사실은 마라톤 전투에도 참여를 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가 철저히 준비를 하면서 배를 만들면서 200척을 이제 건조를 하는데 490년 이후죠. 480년대 중반에 들어가서 그래가지고 어, 심지어 노예 일반 하층민까지 다 참여시켜가지고 노젓는 기술을 훈련시켰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아테네가 소유하는 선박은 적어도 이 배 조종에서는 굉장히 민첩하게 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자세한 이야기는 여러분 읽어보시면 이 사람이 또그 그세스 왕한테 첩자를 보내가지고 빨리 예, 공격을 안 하면 그래서 선대는 다 도망간다 이래 이야기했으니까 여기에 이제 요 좁은 해에서 전쟁 치르기 위해서는 그런까지 승부를 흘려가지고 했는데 여튼 여기서 막 전쟁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 페르시아 함대 자기가 부딪혀가지고 더 많이 침몰했대요. 그러니까 이 대성을 거둬버리죠. 거두고 그때가 이제 480년 9월 말이었는데 9월 25일인가 그런 이야기하던데 그러니까 그세르 왕은 요쯤에서 아마 요즘인가 어디서 전쟁을 지켜보고 있었다가 이 지는 거 보고는 막 그다음 참모들하고 회의하고 나서 줄리엔행을 해가지고 다시 이제 돌아가 버렸죠. 이렇게 돌아갔죠. 이쪽으로 해서 이제 헬로스폰토스 요 해협을 건너가지고 이제 다시 저
어떻게 보면은 그 페르시아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러고 돌아가면서 30만 대군을 이쯤 어디 남겼습니다. 테베 이후 지역에 남겨놓을 것 같죠. 마르도니스가 그 장군한테 맡겨놨고, 그러면서 이제 여기 이제 중요한 것은 사실은 저게 제가 말씀드릴 것은 여러분 알다시피 요 전쟁에서 이기면서 그리스가 바다에 대해 자신감 갖게 됐고, 이게 오늘날에 이 사람들이 해양을 중요시하게 된 계기가 됐고, 그 다음에 또 아테네도 사실은 아테네가 피레스 항하고 가까이 있는 그런 도시이지만은 저게 어, 사실은 아테네의 주신이 아테네 여신 아닙니까? 여신은 올리브 나무를 주면서 여신으로 인정받았거든요. 육지 중심의 그런, 농업 중심, 육지 중심의 그런, 국가였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테미스 콜레스라는 사람이 이제 포세데온 세계로 이제 어떻게 보면은 바꾼 그런 어떤 아테네의 어떤 사고를, 아테네의 어떤 국력을 이 해양으로 전환한 그런 어떤 장군으로 우리가 볼 수 있지 않겠나. 제가 생각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그러면서 이제 아테네가 이제 여기 스파르타하고 여기 이제 이 스파르타는 국가이죠. 이 스파르타가 사실은 아테네보다 더 군사력이 강하고 국력이 강했죠, 그동안에. 그런데 이제 이 480년 이후에 이제 아테네가 이제 조금 더 이제 새로운 신흥국가로 올라서 버렸잖아요. 올라서면서 이제 오늘날 뭐 아테네가 이제 수도가 돼 있고 이러니까 우리가 이 스파르타는 이게 이제 뭐 이게 거의 쪼그라들어 버리죠. 지금 현재 가보면 큰 유입도 없고 그랬는데, 그래서 뭐 아테네가 이제 올라오면서 이제 아테네 올라오니까 나중에 또 펠로폰네소 전쟁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이분이 이제 테미스토클레스 형상인데, 이게 어떤 화가가 그린 살라미스 전쟁 해전에 대한 그림입니다. 참 이것도 지금 벨기에 어디 소용되어 있다는데,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전통을 쭉 이어오면서 아까 얘기했던 그리스가 오랜 주권 상실 시기에도 런던이나 뉴욕, 말레이시아 이런 데서 자기네들끼리 이제 어떤 네트워크를 구축하면서 해운업을 창업해서, 또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모국에서 해방 이후에 창업하는 그런 계기가 될 때 또 자금 제공도 하고 하는 그런 어떤 역할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리스에 보면은 특히 편밀 비즈니스 아닙니까? 대를 잇는 해운 가문 전통 개성이라든지 이게 5대 이상의 해운업을 영위하는 그런 어떤 기업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요 오른쪽은 아까 말했던 그리스 국제회사 네트워크가 90년 기준으로 보면 이게 이제 유럽 지역이고요. 그다음에 뉴욕에 있는 미국의 일부 이렇게 지역들도 이렇게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아까 그리스는 많은 섬이 있다 보니까 이 섬과 섬을 연결하고 섬과 육지를 연결하는 이런 결국 배가 많이 필요하게 되고, 그게 또 선을 배출하게 되고 하는, 그러다 보니까 그리스 해운이 또 발전한 계기가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러고 이제 그 섬 중에서 이제 우리가 오늘날 주목받는 섬이 아까 말씀드렸던 요 섬입니다. 요 키오스라거든요. 요 섬인데요. 요게 인구가 지금 한 5만 정도 되는 그런 섬인데, 여기에서 그리스 선대를 출신 선주들에서 약 40%를 점령하고 있대요. 그런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마란가스 마라탱크의 소유한 앵글루쿠시스 그룹도 요 출신입니다. 요 출신이고, 또 나비오스, 차코스 뭐 이게 거의 그리스의 큰 선사들은 이쪽 출신들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이 자기들끼리 또 고향 선주들끼리도 이 혼맥도 굉장히 많이 이런 혼인을 자녀들의 결혼을 이렇게 통해서 어, 연결되고, 그게 또 자기들의 해운업을 발전시키는데 또 자금 조달이라든지 또 이렇게 협력하는데 상당히 도움되는 그런 어떤
역할을 하고, 그러다 보니 이제 이 키오스선 출신 사람들은 상당히 그 실제 그리스 해운기업에 취직하는 게 굉장히 수월하답니다. 예. 우리 요즘 치면은 뭐 차별한다고 막 말일 건데 이 나라는 좀 안 그런 것 같아요. 그러고 이제 아까 이야기했는데 이 보면 지금도 이 색깔 뻘겋잖아요. 이쪽 보면 푸른 이 평지가 별로 없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아까 얘기했던 이 그리스 특히 이쪽에 비옥한 토지를 많이 차지했었고 여기 또 흑해 이쪽으로도 식민지 개척을 많이 했거든요. 했고 아까 남부 이탈리아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이제 생산된 곡물을 이제 그 어떻게 보면은 일로 수입하는 과정에 그리스 수입하는 과정에 결국은 뭡니까? 이 선박을 이용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리스가 어떻게 보면은 해운이 발달하는 그런 계기가 됐다. 예, 그러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수한 해운 인력이 이제 그 보유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그리스는 여러분 알다시피 산업이 그 우리처럼 우리는 그래도 뭐 자동차, 조선, 또 반도체 뭐 이런 철강 이런 게 상당히 제조업이 지금 발달되어 있고 금융도 뭐 상당한 그 인재들이 확보하고 있는데 그리스 인재들이 갈 곳이 별로 없습니다. 관광 산업이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그다음에 해운업이다 보니까 해운업이 그리스에서는 상당히 인기 직종으로 저는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리스의 유명한 인재들이 해운업을 해운업에서 커리어를 쌓는 거죠. 그게 어떻게 보면 해운업이 그래서 해운업이 다른 나라 해운업에 비해서 빨리 이렇게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았나. 그래 인재가 좋은 사람이 여기 가니까 그게 큰 역할을 하지 않았나 생각하고 실제 에게 대학에 있는 그 타나폴루스 교수라는 분도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이런 그 또 산전수전 겪은 오랜 성장 경험을 통해서 이제 해운업에 돌아가는 이런 것들도 잘 파악하고 그게 따라서 전략을 수립하고 특히 또 어세 플레이를 많이 하고 있죠. 그리스는 그죠? 그래서 선박 매매 이런 데서 S&P 시장에서도 상당히 그리스가 한 20% 이상 차지하면서 지금 S&P 시장에서 그만큼 매매 차익을 노리는 그런 어떤 어, 해운 영역을 자기들이 상당히 어, 큰 비중을 차지하는 그런 업으로 지금 승진시켰죠. 그리고 사실 그리스 해운기업의 수익은 운송 수입과 이게 매매 차익에서 나오는 그 수입이 뭐 거의 뭐 반반 가까이 될 정도로 되는 그런 기업도 있다 하더라고요. 그러고 이제 또 아까 유구한 전통에서 이야기한 맥락이 하지만 탄탄한 가족 경영 이런 것들이 어, 지금 그리스 해운의 발전에 하는 밑거름이 되었고 그게 이제 보면은 주요 그리스 선주 가문이 많은 그런 섬들에 대해서도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키오스 나와 있죠. 키오스, 안드로스, 카소스, 그다음 이오니아 이쪽에 이제 케팔로니아 여기가 이제 아까 우리 말했던 오디세이아의 주인 오디세우스가 이타카 출신이라 그러죠. 그리고 크레타 이런 기타 이렇게 해서 보면 가문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고 아까 그다음에 이 가족 경영하는 과정에 보면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라든지 이렇게 경영하다가 가족 구성원 간의 의견이 맞지 않을 때 이게 분사가 많이 일어나는데 그 분사 일어날 때 가감한 어떻게 보면은 위험 추구를 하면서 이런 어, 어, 새로운 기업을 창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거 보면은 앵그루 쿠시스 그룹부터 해서 많은 해운 선사들이 분사가 많이 된 사례들이 조사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 또 그리스의 어떤 해운 세력을 뭐 확대하는 데 도움되고 그다음에 이제 정부 지원 정책 특히 이제 2차 대전 직후에 그 미국 전시 표준선을 인수하는 데 정부가 보증을 쓰고 했던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그리스의 어떤 53년에 법 2618 이게 이제 제정하면서 이 법을
또 헌법에서 함부로 못 고치게 할 정도로 또 못을 박아놨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래서 해운에 대한 정책을 입법을 통해서도 지원하고 있고, 그다음 그리스가 아마 그 토지세를 제일 먼저 도입했죠. 그렇게 해서 해운기업에 대한 어떤 세제 혜택을 제공하려고 했던 그런 노력이 우리가 돋보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리스가 해운에 어떤 세계 1등으로 발돋움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어떤 그 역사적인 맥락과 그다음에 어떤 페미니 비즈니스라든지 그다음 정부 정책이라든지 또 기업가 정신 이런 또그 인재들의 어떤 우수 인재의 확보 이런 점에서 제가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우리도 이런 그리스의 해운에서 배울 점들을 보면은 이제 우리도 이제 지금 2세 경영이 있고 이러는데 아직까지 우리는 이런 전통이 좀 약하지만 앞으로 그런 전통을 쌓아가는 것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되고, 그 다음에 저기 그 해운업을 그리스는 저기 어떤 산업이 많지 않으니까 해운업이 그리스인들의 매력적인 산업을 되고 또 우수한 인재가 확보되는데, 우리는 상대적으로 해운업에 아직까지는 그렇게 매력적인 그런 분야는 아니니까 조금 우수한 인재가 좀 덜 모이지 않나요? 그런 면에서 앞으로 우리 해운 기업들이 좀더 경쟁력을 확보하면서 많은 인재를 확보해 갔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해운업의 발전에 도모하는데 중요한 어떤 자산이 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이제 시장 흐름에 대한 어떤 그 경기, 해운 경기 흐름 파악, 그다음 어세 플레이에 대한 어떤 우리 노하우, 그다음에 기업가 정신 발휘에 통한 해운업 창업과 발전을 도모하는 그런 노력, 그다음에 국제 네트워크, 이거는 뭐 우리도 지금 특히 컨테이너 쪽은 상당히 지금 잘 구축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왜 그러냐면 화물을 우리나라 화물만 운송하지 않으니까 결국 이런 네트워크가 잘 구축되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예, 이 정도로 제가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건 제가 그때 올 초에 그리스 갔을 때 살라미스 부근에서 찍은 건데, 이게 그 정확한 그 살라미스 인지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에 어떤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저도 다시 한번 요거 살라미스 섬하고 이제 한 가보고 싶은 그런 어, 가고 싶은데 어떤 기회를 만들려고 합니다. 이제 가서 보고 그때 더 정확한 자료를 확보해서 나중에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먼저 우리 그 예, 예. 오늘 뭐 원장 이거 진행하시고 그랬는데 오늘은 뭐 발표를 하시니까 진행과 발표를 같이 하시니까 예. 그 장관 우리 그 이번에 뭐 다 잘 아시지만 뭐 그 그리스 관련해서 굉장히 큰 대작을 만드셔갖고 이게 앞으로 뭐 해운이나 뭐 해운 우리 해양금융을 뭐 이렇게 공부하는 사람들한테는 상당한 저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그 그리스를 이제 저도 그때 한번 그 우리 학생들 데리고 가서 이제 한번 보고 그랬을 때 느낀 거는 그 아까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그리스가 이렇게 발전한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역시 그 인력, 전문 인력인데 이 친구들이 보면 굉장히 그 어떤 가문 간의 이제 그 쭉 전통이 이어져서 이렇게 가족 경영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성장을 하면서도 자기들 간의 어떤 네트워크 이런 부분이 굉장히 강한 것 같았어요. 그때 우리로 말하면 뭐 우리 해양대 해양금융대학원 같은 그러한 대학원 과정이 이제 아테네도 있던데 거기에 보면 그 학생들이 대부분 이 가문들의 그 자식들이라든지 뭐 이런 친구들이 공부하면서 서로 간에 또 그런 그 정보 같은 거를 서로 이렇게 교환하고 뭐 이런 것들을 봤는데 이제 이런 것들이 결국 그리스가 이제 해운 강국으로 이렇게 나가는 데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 의미에서 어떻게 보면 저희도 우리 그 해양금융대학원 중심으로 좀 어떤 그 인력의 네트워크 이런 것들이 좀 더 강화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때 그 제가 가서 이렇게 해운 스쿠스인가 어디 거기서 이제 강의를 들을 때 보면 자기들이 그 성공할 수 있었던 것 중에 또 하나는 뭐 정부로부터의 개입도 없었지만 정부에게 특별히 자기네들이 어떤 지원을 요청하거나 이런 물론 음, 항상 스스로 음, 성장하기 위해서 뭐 이렇게 노력했다. 이런 부분들을 많이 강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음, 그런 것들이 보면 우리나라의 이제 해운 업하고 우리나라 예, 해운을 좀 배워야 될 그러한 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예. 교수님, 감사합니다. 아까 말씀 인재 육성 이런 것들이, 그런 아테네 우리가 가는 아테네 경제 경영대학도 있고, 그 다음에 해운 쪽은 에게대학도 강하더라고요. 음, 해운, 마리타임 트랜스포트 해가지고, 에게대학이 이제 여러 군데 그 캠퍼스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그 에게 섬 그쪽 있는데, 그 마리타임 트랜스포트 쪽이가 키오스에 있습니다. 학교가 키오스에 있고 나머지 또 다른 캠퍼스는 다른 섬에 또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그 보니까 또 아까 그 키오스가 제가 알기로 그 해기사 양성 학교도 그 우리 치면 회사장 이런 것도 키오스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있고 음, 이래가지고 아마 그게 이제 결국 이제 기우스 선 출신 그 승무원 선주들이 기우스의 그런 인재 양성과 그런 걸 많이 할 수 있는 시설을 제공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정부가 그 제가 알기로 아까 초기에는 많이 도와줬는데 지금은 이제 현업이 워낙 잘 나가니까 별로 이제 그 하고 도움 요청 안 하고 그 대신 간섭하지 마라 막 그렇게 이야기한대요. 근데 또 어떤 문헌을 보면 어떤 데는 자기가 불리하면 돈 내놔라 그런다고 신고하러 가고 잘 나오면 막 정부 손대라 그러고 그렇게 한다고 어떤 논문에 또 그런 이야기 했더라고요. 음. 예, 감사합니다. 또 뭐 격이 없이 말씀 뭐 크게 뭐 제 발표 내용 구애받지 마시고 또 평소에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제가 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음. 예, 강민태입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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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이제, 먼저 우리 원장님한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 네, 게, 이 그리스 해운에 대한 얘기는 저희가 이제 그 여러 자리에서 많이 했는데, 네, 그동안에 어느 누가 나서서 이렇게 많은 방대한 자료를 집대성해서 이렇게 좋은 책으로 만든 게 원장님께서 처음으로 하신 것 같아서 후학으로서 굉장히 부끄러움을 느끼고요. 앞으로 좀 더, 한다고 계승 부끄러운데 또 강 박사님 하시면 되지 뭐. 예, 더 계속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이제 오늘 강의에서도 잠깐 말씀하셨는데, 이제 책에 보니까 예, 그 14장에 보면 이제 전시 표준선 얘기가 나오잖아요. 리버티호. 예, 예, 예. 그걸 이제 그 전쟁 기간 중에 미국에서 2,700척을 건조해가지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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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거를 이제 뭐 상당 부수는 또 독일 해군한테 이제 뭐 격파를 당하고, 예, 예. 이제 나머지가 이제 몇백 채 남았는데, 그거를 그리스 선주들이 많이 인수했다. 이런 말씀을. 그게 사실은 현대 그리스 해운의 거의 발전에 큰 밑거름이 됐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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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래서 제가 이제 그리스 출장 갔을 때 그 어느 선주가 저한테 예, 이제 보여줄 게 있다 그러면서 예, 예, 그 박물관을 데리고 왔어요. 예, 예, 함정 박물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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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예. 그 리버티호를 타봤습니다, 제가. 오, 예, 예,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보니까 예, 예, 예. 이 엔진은 엄청 커요. 엔진은 음, 엄청 큰데 음, 이 배 사이즈가 우리나라 한 뭐 그 섬과 섬을 오가는 여객선 정도? 그 정도 사이즈밖에 안 되고 작고요. 그다음에 인상적이었던 게
철강 강판이 굉장히 네. 얇더라고요. 어, 그러니까 그 엔진이 엄청 크고 강판이 얇으니까 엄청 빠른 속도로 이제 올 수가 있었던 거죠. 전략물자 수송하다 보니까 예, 그렇게 돼. 예, 예. 그러니까 미국에서 전량부터 싣고 유럽으로 빨리 와야 되니까 예, 예. 배를 가볍게 만들고 그 대신 이제 엔진 크게 하고 음, 예,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제 그걸 전쟁이 끝나고 이제 예, 미국으로 예. 가져가려니까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그 그렇죠. 선박을 예, 너무 허술한 선박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그 전쟁 동안에 그리스 선주들이 많이 이제 뭐그 전쟁에 동원되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에 대한 그때 감사 예, 연합군을 썼던 게 예, 도움이 예. 되죠. 예,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감사의 마음도 있고 또 음, 미국으로 가봤자 고철값밖에 안 되니까 예, 음, 그리스 선주한테 거의 고철값에 팔았다. 음, 근데 그게 이제 그걸 미천으로 해가지고 이제 그리스 해운 산업이 발전을 했다. 그런 얘기를 들은 예, 적이 있었는데 이 교수님도 이제 책에 그 내용을 자세하게 써오셔서 예, 예, 제가 굉장히 감명 깊게 읽었고요. 예, 그다음에 그 아까 우리 이재명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제가 가장 부러웠던 게 이제 그리스 선주들의 그 네트워크였거든요. 글로벌 네트워크. 음, 그러니까 그 그리스에 가만 앉아서도 전 세계 해운이 돌아가는 걸 다 시시각각으로 다 보고를 받고 있고 다 이제 알고 있고 그게 굉장히 부러웠었는데 그, 그 이유가 이제 이 식민지 시대를 겪으면서 먹고 살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리스판 이제 디아스포라가 된 거죠. 해외로 음, 나가서 네, 음, 각지에서 이제 뭐또 배운 게 해운업이니까 해운업을 하면서 각지에서 생긴 뉴스들을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그런 네트워크가 지금의 이제 그리스 해운을 그렇게 성장하게 한 굉장히 큰 발판이었지 않나. 그 생각을 그동안 했었는데 이 교수님 책 보니까 확실히 그렇게 확인이 된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니까 그 사람들이 왜 밖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예, 자세히 기술이 돼 있는 것 같고요. 음,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그 이재명 교수님도 지적하셨다시피 최근에 와서 우리 해운 산업이 한진해운 부도 사태 이후에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부정적인 인식들이 많고 또 해운에 대한 뭐 이렇게 승선 깊이라든지 이런 젊은 사람들이 해운을 하기 꺼려하는 그런 분위기가 이제 만연해 있는 것 같아서 굉장히 그 우리나라 해운의 앞날이 좀 걱정스럽다는 말씀을 지금 많이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과연 이 그리스가 그만큼 해운 강국이 된 게 결국에는 우수한 인재들이 해운업으로 몰릴 수밖에 없었고 해운업밖에 없으니까 거기서 이제 해운업을 이제 키우던 원동력이 됐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이 반면 교사를 보면 과연 우리나라 해운업에 앞날이 있느냐 그 우리나라 해운 회사라든지 이 승선을 하는 인력이라든지 그런 그 해양대학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음, 인력들이 과연 계속 유입이 돼야 되는데 과거와 같은 그런 우수한 인재들이 과연 해운 산업에 들어올 파이프라인이 좀 돼 있느냐 그게 좀 걱정이 되는 좀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 교수님께서 이런 데 대한 해결책 같은 거 보관이 있으시면 좀 좀 그 수박되는 아까 말씀해 주시면 그 좋겠습니다. 말했잖아요. 배우는 사람을 매력화한다는 말에 제가 예, 그런 말 많이 썼는데 그 우리나라 해운업들이 이제 자꾸 그 우리 해기사 인력도 상값을 쓰려고 그러고 그래 하지 말고 좀 우수한 회계사가 머물 수 있도록 그 페이도 좀 높여줘야 됩니다. 사실은 페이도 그래야 가령 뭐 금융권의 90% 수준은 내가 볼 때는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금융권에 지금 뭐 초봉이 7천만 원 넘는데 어, 경우는 안 그렇잖아요. 뭐 5천 백이 안 되는 걸 알고 있습니다. 5천 뭐 4,500, 5천 1백이 안 되니까 육상금은 더 작겠죠. 그러니까 좋은 인재가 안 가죠. 그 우리가 안 갔으면 우리가 돈도 그 수익이 높은 데 가듯이 인재도 자기한테 경제적으로 덕이 되는데 많이 안 가겠습니까? 몰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해운업을 하시는 우리 지금 정말 CEO 리더 그룹에서 파격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어, 이런 우수한 인재를 유치하기 위한 어떤 그런 그 대우를 나는 좀 해줘야 한다나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예. 그리고 아까 그 네트워크 이런 부분은 자 우리 학교가 우리 이재명 교수님도 상당히 초기 그 해양금융학과 만들고 할 때 해서 노력해서 지금 우리 졸업생이 한 200명이 넘고
그러면서 이제 각계 다 지금은 좀 많이 있거든요. 뭐 오늘 또 수업할 때 보면 부산은행 해신공 사람도 있고 또 해운회사 계신 분도 있고 또 우리 보면은 삼성중공업, 대우중공업, 현대중공업 이런 분들도 같이 수료하는 분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조금 어느 정도 되면은 우리 이걸 서로 네트워크를 묶어가는 역할을 또 누군가 이제 윤희승 교수님께서 하고 오늘 임산수 교수님이 들어오시는데 이제 새로운 그런 어떤 팀을 짰으니까 앞으로 그런 부분도 좀 신경 쓰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한 사례로 지금 신상한 씨가 들어와 있는데 신상한 씨가 있는 회사에 신상한 씨 스카우트에 갔더라고요. 그게 그때 우리 그 같이 공부한 사람들이 몇 사람 지금 노경호도 거가 있고 그러면서 이게 이제 우리 대학원에서도 그런 역할을 하더라고요. 우리가 조금씩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앞으로 우리 그 해양금융대학원 또 우리 이미 뭐 해양대학 회피하라 가고 있지 않습니까? 할 정도로 경계로 많이 지출되어 있긴 있고, 여기 또 김우수 박사도 오늘 와 계시지만은, 또 그 해운을 거쳐서 또, 금융권에 가 있는 분도 있고, 이런 하니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지금 시작은 미약했으나, 뭐 성경에 나오듯이 나중은 창대하리라,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조금씩 내게 그 자리를 잡아가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이게 그러려면은 이제 우리가 이좀 안정적으로 그 기금도 좀 확보되고 하는 것이 앞으로도 계속 우리가 과제로 남아 있죠. 또 네, 우리 감사합니다. 김문수 보사님 뭐 한 말씀. 예, 아유, 저기 귀한 강의 잘 들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냥 그 건의사항이 하나 있는데요. 예, 그 다음 포럼에는 그 어느 분일지 모르겠지만은 좀 보호무역주의 쪽으로 좀 그 주제로 좀 강의를 한번 해주십사 부탁을 좀 어, 드립니다. 왜 그러냐면은 보니까 얼마 전에 그 저기 저 중국에서 그 애플 음, 아이폰 못 쓰게 했잖아요. 음, 못 쓰게 해가지고 지금 뭐 시가총액에 굉장히 많은 부분이 날아갔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점점 이제 뭐 미국도 뭐 자국에서 생산한 반도체 아니면은 뭐 못 쓰게 하겠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하는데 이 점점 이제 그런 기사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게 해운 쪽에 굉장히 그 악영향을 이렇게 미칠 것 같아가지고 음, 그런 것들을 좀 고견을 좀 들어보고 싶어가지고 좀 가능하시면 다음 앞으로 좀 주제 중에 한 번은 좀 보호무역주의 쪽을 좀 건드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아유 오늘 감사합니다. 그 여기 들어오신 분들 중에서 주변에 그런 쪽에 관심을 갖고 연구하는 분이나 그또 실무 쪽에 계신 분 있으면 추천해 주십시오. 음. 그 이경래 박사 그 아시죠, 원장님? 예? 이경래 박사. 어, 예, 그 이경래 박사가 최근에 그 순천대학교 그 어, 초빙 교수로 갔어요. 무역학과. 순천? 예, 순천대학교. 전라도 순천. 어, 예, 무역학과 교수 그 초빙 교수로 어, 발령 가서 갔는데 예, 예, 그 이경래 박사한테 부탁을 좀 해보겠습니다. 어, 그쪽 무역 쪽이니까. 예, 또 순천대학교, 그러시구나. 안 그러면 성균관대학교 박명수 교수가 그런 거 좀 하려나, 모르겠네. 워낙 원로 분이셔서. 예, 주변에 좋은 거 추천해 주시죠. 나중에. 예, 뭐, 어떻습니까? 우리 임상수 교수님, 우리 5분 학과장님도 맡으셔가지고, 여기 어깨 무거우시죠? 아, 예, 교수님, 오늘 발표 감사드립니다. 예, 예, 오랜만에 참석해서 좀 정말 송구 들었습니다. 이번 학기부터 이 해양금융학과 학과장 이렇게 맡게 됐는데요. 2011년부터 그 서박금융학과 시작해서 이재민 교수님하고 두 분께서 지금 정말 고생 많이 하셔가지고, 이렇게
지금까지 이만큼 성장을 시켜주셨는데 두 분의 업적에 좀 누가 되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또 여기 계신 분들이 좀 많이 도와주시고 또 조금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뭐 이기환 교수님 발표에 대해서 뭐 교수님 제자이기에 감히 뭐라 말씀드리기가 참 송구스럽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뭐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아마 그 교수님께서 요 2018년쯤 예. 그쯤에 해양 항국에 아마 그리스 해운의 뿌리, 뭐 키오스 섬과 선주들 예. 이런 주제로 아마 이렇게 기고를 하셨던 걸로 기억합니다. 예. 그때부터 부쩍 이게 뭐 식사하실 때마다 이렇게 그리스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시고 결국은 이렇게 또 그리스 오가시면서 역작을 만드신 것 같아서 굉장히 존경스럽고요. 대단히 오랫동안 준비하셨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오늘 발표 시간이 너무 짧아가지고 그동안에 뭐 교수님께서 하신 노고나 성과가 다 표현되지 못해서 좀 아쉽기도 하고요. 뭐 간단하게 뭐 보면 그리스 해운이 발전한 계기가 제가 봤을 때는 위기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위기를 잘 활용한 국가이지 않았나. 특히 전쟁과 같은 그런 이벤트를 아주 잘 사용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페르시아 전쟁 통해서 뭐 해운에 대한 어떤 자신감을 가진 계기가 되기도 하고, 그다음에 2차 세계대전에 전시표준선을 인수 계기로 해서 뭐 해운 경쟁력을 갖춘 계기도 됐고, 또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어세플레이를 보면 상당한 수익을 또 창출할 수 있었고, 또 올해 보니까 9월 달에 뉴스를 보니까 한 매체의 뉴스 보니까 유조선 판매를 엄청나게 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또 그리스 선주로부터 이렇게 이 유조선 판매가 전체 뭐 판매량의 25%를 차지한다. 뭐 이런 얘기도 들리는 거 보면 참 이런 위기를 잘 활용하는 뭐 선주들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도 이제 이런 위기 과정, 여러 과정이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위기 속에서 항상 그리스를 벤치마킹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근데 참 아쉬운 것 같습니다. 결과론적으로 보면, 그리스가 상당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가 과연 그런 대범함이나 그런 준비나 전략이 잘 갖춰져 있는가. 오늘 교수님께서 이렇게 책으로 이렇게 발표해 주신 내용 자체가 오늘날 그리스가 갖춘 그런 해운 경쟁력 뭐 형성 과정을 정말 고대 그리스부터 토파보기로 이렇게 디테일한 내용을 다뤄주셨는데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여러 해운 금융 정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좀 참고할 사항이 되게 많은 것 같고요. 또 특히나 또 저희 학교에 있는 저희들한테는 아까 인재 양성이라는 좀 중요한 과제를 던져주신 것 같습니다. 교수님께서도 열심히 해주셨지만 저희가 더 열심히 해서 아까 좀 필요한 인재 양성을 좀 할 수 있도록 열심히 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 이거 좋은 포인트네요. 네. 그러면 이제 저기 이명호 우리 해운계에서 이야기 한번 해보시죠. 이명호 팀장. 아, 예. 뭐, 그, 지지난주인가, 그, 클락슨에서 위클리 레포트에서 재밌는 자료가 하나 나왔는데요. 그 내용에서 이게 이제 총톤수 기준으로 해가지고 2022년에 중국이 그리스를 넘어섰다는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물론, 데드웨이트 기준에서는 그 교수님 저서에서 똑같이 여전히 이제 그리스가 뭐 1등을 하고 있다라는 내용이었는데, 어쨌든 그 그 총톤수 기준으로서 이제 중국이 그래봐야 뭐, 뭐, CGT로 한 20만 톤 정도? 약간 오버한 것 같아요. 뭐, 그렇지만 중국의 약진이 조금 뭐 보이고 있다. 그렇지만 그래도 이제 뭐, 저서 계속 이제 지적하시고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 이제 그리스가 이제 뭐, 일단 먹고 살 게 없으니까 이제 바다로 나가게 된 거고, 그리고 이제 아까 이제 인력 문제를 뭐 얘기하셨지만, 과거에 이제 리먼이 터지기 전에 저도 이제 해운에 있었지만, 그 당시에 이제 젊은 친구들이 해운이라고 하면은, 아, 돈 되는 거, 그리고 연봉 많이 주는 거라고 했다면, 리먼 이후에는 사실은 그 시대가 또 한 뭐 세대가 바뀌면서 이제 90년대생 이제 오면서 아무래도 워라밸이 좀 더 중시되다 보니까, 과거에 이제 제가 주니어 때는 밤새고 일하는 것들이 뭐 즐거웠고 뭐 그랬는데 사실 지금은 이제 점점 이제 시대가 바뀌니까 거기에서 이제 아까 이제 그 토론 중에 이제 나왔던 이제 급여의 문제라든지 근데 뭐 사실 젊은 친구들은 급여에 대해서는
딱히 좀 뭐 없는 것 같아서 사실 그래서 선사 입장에서도 그 직원 채용에 있어서 조금 뭐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리고 뭐 승선도 저도 뭐 승선을 뭐 했지만은 승선에서도 지금은 이제 그 병사 자체가 뭐 18개월밖에 안 되니까 육군 기준으로 심지어는 뭐 그 의대생들도 그냥 뭐 보건이나 뭐 보건 전공에 가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냥 군대 갔다 오는 게 낫다고 할 정도니까 사실 어디든 그냥 뭐 좀 그런 문제에 있어서 좀 특히나 이 병역 문제와 같이 엮여 있는 이 해외 회기 인력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그거는 비단 사회적 구조가 문제가 아니라 선사에서도 물론 저희도 반성해야 보이지만 아직까지 그 실습생에 대해서 급여가 제가 학교 다닐 때랑 지금하고 별반 차이가 없다는 거는 사실은 그거는 선사들도 그냥 그런 해상 직원에 대해서 조금 그 사고의 그 방식을 좀 바꿔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반성이 들고요. 그리고 그리스를 본다면 지금 그 클락슨 위클리 레포에서 지적했고 저도 이제 느끼고 있는 게 최근에 그리스 선주들이 중고선 특히나 벌크선을 굉장히 많이 수집하고 뭐 있습니다. 뭐 그거는 결국 보면은 탱커는 오를 만큼 올랐고 이제는 이제 그 벌크가 뭐 좀 저 그 운임이 좀 하향 조정을 받다 보니까 이게 저점이다. 그렇지만 그 선사로서 그리스가 제일 부러운 거는 일단은 사놓고 버틸 수 있다는 맷집이 그리고 그 멘탈이 굉장히 좀 부럽습니다. 근데 저희는 뭐 아시다시피 저희 회사에 대해서 전 폴라리스에 일하고 있고요. 탱커 팀장이고 뭐 회사에 지금 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런 게 있는데 그냥 좀 아쉽죠. 어떻게 보면 저희 회장님들도 정말 입지전적인 그런 뭐랄까 전가를 올리시고 뭐 다음 세대 계속 이어가실 수 있었는데 그게 좀 여의치 않았던 부분이 있어서 좀 아쉽고 그러면 그리스는 뭐 가족 경영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그 클락슨 뭐 레포트 말미에서 제가 좀 주목했던 거는 뭐 전통적인 가족 그 경영이고 그에 따른 의사 결정이 빠르지만 그렇지만 이 세대가 바뀌면서 그거에 대한 세대 변화에 따른 관리가 이제 그들에 있어서는 가장 남은 그 챌린지일 거다라는 내용에서는 저는 이제 그걸 관점으로 해서 제가 계속 해온 게 있는 동안에 과연 그리스에온이 어떻게 가는지 이게 세대 변화에 따라서 어떻게 가는 저도 그 세대 변화에 따라서 밑에 직원들과의 좀 뭐 애티튜드 바꾸는 것처럼 과연 그리스 애들이 어떻게 나오는지 좀 유심히 지켜 뭐 볼 생각이고요. 네, 여기까지입니다. 예, 좋은 말씀인데요. 지금 아까 그랬지만 저도 보는 문헌상을 보면은 이전에는 그리스 선주들이 대부분 성전 경험이 있었거든요. 근데 2세, 3세는 그렇지 않고 일반 대학 가서 또 특히 해외 유학파가 많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부모 세대하고 할아버지 세대하고는 다르죠. 다른 그런 거기에 대해서 되게 어느 정도 이제 이런 그 회원업을 소속들이 모르잖아요. 죠. 그런 경우에 이제 어떻게 앞으로 그리스 회원이 이제 대처해갈지 이런 게 좀 상당히 좀 우리가 지켜봐야 될 그런 상황 중 하나이긴 한 것 같아요. 한번 더 이야기해 보실랍니까? 아, 예, 저 안병철입니다. 예, 예. 교수님 그 강의는 오늘 참 잘 들었습니다. 그 네, 역사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에 대한 내용을 좀 명확히 좀 공부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고요. 저도 이제 그 그리스 해운이 왜 강할까, 그리고 특히 무엇이 강할까를 한번 생각을 해봤었는데, 그 해운업이 알다시피 그 두 가지 형태로다가 이제 비즈니스가 있지 않습니까? 진짜 물건을 운송해서 운임을 받는 shipping 비즈니스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선박을 공급하는 토니지 비즈니스가 있는데, 특히 그리스가 강한 게 이 토니지 프로바이딩 비즈니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보면 에세 플레이를 정말 기가 막히게 하고, 여기서 이제 많은 부를 축적을 하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이제 좋은 인재들이 여기에 유입이 되고 하는데, 결국 이 에세 플레이의 가장 핵심은 시장에 대한 그 판단을 정확히 하는 거거든요. 시장의 어떤 그 사이클을 정확히 읽고서 낮을 때 사고 비쌀 때 팔고 뭐 최근 몇 번 말씀하셨지만 탱커 마켓이 굉장히 좋으니까 이제는 탱커를 슬슬 팔기 시작하고 좀 외면받았던 이제 벌크 캐리어나 이런 쪽으로 다시 눈을 돌리고 하는 거 보면
정말로 시장을 참 정확히 읽고 있구나라는 부분이고요. 이렇게 시장을 정확히 읽을 수 있는 거는 역시나 오랜 경험과 또 그 바닥에서 꾸준히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이루어지니까 그리스 사람들이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보고서 뭐 그 해운업을 우리가 이제 판단하는 심지어는 뭐 휴먼 인디케이터다 뭐 이런 식으로도까지 제가 그리스 사람들을 인정을 해주고 이 해운업계에서 인정을 하는데 결국 그것은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여러 뭐 국제적인 네트워크도 있고 가족 경영으로서의 그 어떤 차곡차곡 그 노하우가 전수가 되는 그런 것도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정말 시장을 제대로 읽을 수 있는 정도의 그러한 판단력, 그리고 결국 그것은 여러 가지 그 정보라든지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 결국 그 바닥에서 오랫동안 살아남고 존재하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인사이트 부분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우리 회원들 조금 더 발전을 시키고 우리 회원에서도 뭔가 이 좋은 인재가 들어오기 위해서는 저희도 역시나 이런 그 에세 플레이 쪽에 여기에서 조금 더 이 수익 기반을 좀 다져놓는다면 조금 더 이 해운이 발전하는데 좀 좋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잠깐 해봤습니다. 네, 예, 이상입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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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지금 그 우리가 저도 이제 이런 2차 문헌을 보고 이제 주로 정리를 했기 때문에 좀 더 생생한 그런 그리스 사람들하고 이렇게 접촉을 통해서 많이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데 그런 건 좀 많이 약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그리스에 우리 관심 갖고 있는 여기 오늘 참석하신 분 우리 이제 학생들도 있고 보니까 주로 이제 학교에 계시는 분들이 많네요, 그죠? 또 우리 교통안전공단 해양교통안전공단 안중근 박사, 코스마, 콤사참. 네. 예, 안녕하세요.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에 근무하는 안중건입니다. 저는 이제 친환경 선박 인증 관련해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 교수님 말씀 잘 들었고요. 제가 이제 말씀 중에 궁금했던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해운 강국임에도 불구하고 금융기관의 역할에 대해서는 좀 이제 우리나라 뭐 산업은행이나 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처럼 그런 큰 기관이 없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그 기관들, 그러니까 그리스는 자국의 금융기관을 활용하지 않고 외국 금융기관을 활용을 해서 전적으로 해운업을 영위하는지 그게 하나 궁금하고요.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알기로 톤세를 이제 최초로 1957년에 도입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 톤세를 처음 도입을 할 때 등록 총 톤수 기준으로 이제 제도를 도입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제가 항상 고민하는 문제는 왜 운임은 화물 선종마다 다른데 세금은 왜 똑같이 톤 기준으로 할까? 이제 그게 항상 고민이었는데 그거를 제도를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첫 번째 질문은 그리스 금융기관이 부재한 건 아니고 제법 합니다. 하는데 아무래도 그리스 경제 규모가 규모에 비해서 이제 해운이 크다 보니까 그, 그 그리스 내에서 자금 조달이 다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 30% 정도는 그리스 금융기관 그다음에 정부 시장에서 조달하고 나머지 70%는 해외 금융권을 이용합니다. 가령 저기 유럽계 은행, 독일계 은행도 많이 이용하고 그다음에 그 주식 기업 공개할 때는 그 미국의 뉴욕 스탁 익스체인지를 많이 이용합니다. NISE를 많이 이용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자기들의 자금 조달을 그렇게 해외에 사실 많이 의존하고 있습니다. 70% 가까이 해외에 의존하고 있고 그 제 책에 이제 12, 13장에서 이제 그 부분을 제가 다루고 있습니다. 그거 좀 자세한 통에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토니지 텍스 이 부분은 이제 그리스 같은 경우는 토니지 이걸 어떻게 하냐면 또 전력하고 연결해 놨더라고요. 전력. 단순히 그 토니지만 보지 않고 선박 나이에 따라 가지고 또 그걸 뭐라나 그 개수를 부여를 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이 지금 제가 여기 칠해놓은 그 구리엘모스라는 이분은 지금 현재 그리스 토니지는 경쟁력이 없다. 왜 그러냐면 그 네덜란드 모양이 나와가지고 또 지금 유럽에 그리고 많은 나라들이 지금 토니지 텍스는 다 도입해버리거든요. 그전에는 이제 그리스만 했을 때는 이게 경쟁력의 하나의 우위 요소가 됐는데 지금은 오히려 그리스의 토니지 텍스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이게 그 장점은 없다, 이점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분의 지금 현재 그리스는 그 오히려 그 뭐라나 새로운 선박, 큰 선박이 유리하게 되어 있는가 봐. 그게 제 자료를 정리할 때 기억나요. 그런데 이제 오히려 오래된 거를 좀 세금 깎아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이를 자기는 좀 이렇게 수정해야 된다는 그런 의견을 페이퍼에 제시하셨더라고요. 예, 그런 차이가 조금 있더라. 그 네덜란드 모형하고 그리스 모형이 있는데 네덜란드 모형은 단순히 이제 토니지 이제 어떤 볼륨에 따라서 이제 하는데 이거는 토니지 볼륨하고 설명을 또 그 하나의 주요 개수로 봤던 거예요. 그게 좀 차이가 있는데 지금은 아까 정확한 답은 안 되지만, 지금 그리스 토니지 텍스는 결국은 뭐 그리스 해운 경쟁에 큰 도움이 안 된다고 이야기하시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김명희 박사 뭐 질문할 거 없어요? 저희 교수님. 네. 저는 뭐 일단 질문은 없고 교수님 그 저서를 출판하시는 데까지 얼마나 노력을 많이 하셨는지 옆에서 제가 봐왔기 때문에 아니, 김 박사 마이크를 가지고 뭐, 이제. 교수님이 이렇게 열심히 하시면 저는 어떻게 하지? 이런 걱정이 굉장히 앞섰고요. 오늘 들으면서도 제가 계속 드는 생각이 제가 잘 참석하지는 못했지만 해양금융 전문가 포럼이 굉장히 훌륭한 곳이구나 느낀 게 제가 이제 데이터 분석 쪽에 관심을 많이 갖다 보니까 오늘도 많은 말씀이 나왔지만 그 데이터 분석 능력이 그리스가 굉장히 뛰어나기 때문에 뭐 그 에셋 플레이어로서도 굉장히 성공적으로 저희가 벤치마킹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뭐 4차 산업혁명이라든지 빅데이터 이야기를 하면서 그 구글 번역기와 야후 번역기에 대해서 말씀이 많이 그 사례로 드는 것을 봤습니다. 야후 번역기가 구글 번역기에 비해서 그 성능이 저조하여 없어진 배경이 그 고급의 언어들만 정제해서 그 데이터의 소스로 썼기 때문이다 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글의 성공 사례는 반대로 그것이 저급한 언어이든 고급 언어이든 그 더 많은 언어를 가지고 와서 번역을 했을 때 효과적이다 라고 이제 저희에게 주는 교훈을 저 나름대로 생각해 보면 지금 여기에 저희가 네트워크를 강조했는데요. 해운업에서 열심히 자기 분야에서 고민하시는 분, 또 그 학계에서 고민하시는 분,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데이터 분석 어떻게 잘해서 그 현업에 도움이 될 수 있을까를 늘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또 각자 금융권에서 또 해양금융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요. 이런 모든 정제되지 않은 이야기들이 모여서 저희가 포럼을 통해서 오늘 뭐 보호무역에 관해서 뭐 또 했으면 좋겠다. 또 톤세에 대해서 또 안중건 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하는 거를 보면서 이것이 저희 그 해양금융의 앞으로 또 해운업의 경쟁력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잘 될 것 같습니다. 이 기업가 정신을 가지고 여기 계시는 이재민 교수님, 그리고 이기한 교수님 초석을 다져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신사원 씨 네, 안녕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예, 오늘 강의 잘 들었습니다. 예, 여튼 지금 우리 여고를 졸업하고 해운기업에 취업을 하시는 분인데 한번
어떻습니까? 예, 저는 이제 그 소형 벌크 선사에 지금 근무 중에 있고, 아무래도 소형 벌크 선이다 보니까 자료들이 많이 없습니다. 보통 클래스 같은 거도 다 핸디 사이즈 그 이상으로만 나오지, 만 톤 이하 선박들은 잘 안 나오거든요. 어, 네, 이 만 톤 이하의 선박임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저희도 똑같이 시향의 영향을 받고, 지금 이 배를 팔아야 할 땐가 사야 될 땐가 늘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최근 저희 회사는 6K짜리 배 한 두세 척도 판매를 했고요. 그러나 딱히 뭐랄까요. 아무래도 데이터가 너무 없다 보니까 만 톤 이하 선박은 이런 것들을 공부할 때 현재 시장의 수요와 공급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어떻게 조사해야 될지 늘 고민 중에 있는데 이 만 톤 이하도 누군가 나와서 좀 조사를 좀 해줬으면 하는 심정입니다. 되게 감사합니다. 궁금하면 아까 이명호 차장이 이제 팀장한테 가서 물어봐라. 이명호 옛날 팀장은 S&P 쪽에도 계셨거든. 그러니까 그 정보를 많이 갖고 있었거든. 예,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뭐 오늘 이 정도 하면 안 되겠나 싶네. 혹시 또 말씀하시고 싶은 사람 마지막 한 분만. 제가 조금 한마디 네,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교수님, 그리스 해부에 대한 내용, 역사와 이 여러 가지 가족 경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이 위기 때 항상 이 기회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강의, 발표 잘 들었고요. 최근에 저는, 원래는 저는 금융기관에 오랫동안 근무를 했습니다. 26년간 근무를 하다가 학교로 오게 됐고, 학교에서 또 금융학 강의도 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제가 이제 신조를 많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중국을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최근에는 제가 선주사들을 컨소시엄으로 만들어서 지금 배를 한 49척 정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게 아쉬운 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중소조선소들이 상당히 이제 위기를 겪을 때, 성동이라든지 SPP, STX 조선해양, 이런 부분들이 다 없어지고, 새로, 이 조선업을 하는 업종도 있고, 또 업종 변경해서 성동이라든지 이런 데는 업종 변경해서 이제 또 조선업을 안 하고 있는데, 제가 전부 다 선박들이 이제 핸디 사이즈 쪽으로 다 건조하고 있습니다. 15,000톤부터 64,000톤까지. 그렇다 보니까 건조할 선박들이 전부 옛날에 과거에 이제 성동조선이라든지 SPP라든지 이런 데서 건조하는 배들입니다. 결국은 이제 최근에 환경 이슈로 인해서 선박이 이제 위기가 왔습니다. 선사들이. 그래서 전부 다 배 건조하는 부분들이 친환경적인 배. 콤사에 우리 안중근 박사님도 계시지만 지금 현재 올해 1월 달부터 친환경 배라는 거는 에너지를 친환경적인 에너지를 쓰느냐 안 쓰느냐에 따라서 이거는 배가 친환경적인 배다 아니 에너지를 쓰지 않는 배는 이제 친환경적인 배가 아니다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는데 핸디 사이즈 이하인 선박들이 엔진이 없습니다. 친환경적인 엔진을 쓰려고 해도 엔진이 없어서 그동안에 고민하다가 할 수 없이 과거에 쓰던 디젤 엔진으로 가자 이렇게 가가 있는데 갑자기 일주일 전부터 현대중공업에서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엔진 사업팀에서 우리 STX 중공업을 인수했으니까 엔진 낱개를 만들어주고 공급해주겠다. 이렇게 해서 어제 최종적으로 미팅을 마치고 그러면 우리는 목표대로 친환경적인 배로 가겠다. 그럼 엔진 공기를 맞춰주라. 이래 하니까 이제 그 공기하고 같이 연구를 다시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선사들한테 다 부탁을 했죠. 이러한 엔진은 친환경적인 배로 가야만이 우리 배 중고성가에 대한 영향도 미칠 거고 앞으로 환경 규제에 대한 대응도 할 수 있다. 그래서 시간을 조금 더 달라. 이렇게 해서 이제 다시 또 엔진을
친환경적인 엔진을 장착해서 지금 전체 선대를 전체다가 이제 메탄올 DF 엔진으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또 안중근 그 박사님한테 또 뭐 이렇게 많이 또 자문도 얻어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고, 우리 그 콤사의 그 친환경적인 에너지 안에 메탄올이 지금 현재 들어있는지 올해 1월 달에 봤을 때는 없었던 것 같은데, 그것도 또 자문을 얻어야 될 것 같고, 메탄올을 썼을 때 지금 머스크라든지 이런 대형 선단들이 다 메탄올 추진선으로 가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한 3개월 전에 354척의 기존 엔진을 리트로픽하는, 개조하는 작업을 현대중공업의 머스크사가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제 그래 이 다루기 쉬운 친환경 에너지를 쓰는 추세에 있는 것 같고, 지금 현재 이제 수소나 암모니아는 조금 시기상조인 것 같고, 기존에 쓰던 LNG나 LPG는 쓰고 있는데 삭스녹스 규제에 2025년부터 또 규제가 들어가는 것 같고,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봤을 때는 환경 친화적인 선박 엔진을 메탄올로 가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대우조선해양에서 연구실에서 보니까 메탄올 엔진에 대해서 나오는 탄소가 일부분 있습니다. 그 부분을 이제 탄소 포집기가 다 포집할 수 있고 제로 탄소 배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추세는 메탄올로 가는 것 같습니다. 현재 이제 조금 중국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조선 기자재도 보고 건조하는 과정도 보고 하고 있으니까 우리 한국의 중소조선사들이 많이 없어진 게 상당히 좀 아쉽다 하는 생각이고, 그 어려울 때 중국은 한 2,000개 조선소가 한 540개로 통합됐습니다. 정부에서 통합해서 좀 건실하게 만들어낸 상태고, 우리나라에 중견 조선소가 좀 없어서 제가 또 중국까지 왔다 갔다 하는 불편도 겪어야 되는 상황도 있고, 또 이 선박 건조하는데 공부하는 시간도 좀 뺏기는 이런 것도 있어서 조금 아쉬움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추세에 있다는 것도 한번 또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 시간을 빌어서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시간이 9시 반이 다 됐네요. 그래서 오늘 16번째 우리 해양금융 포럼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우리 김무숙 박사님 같은 경우 좋은 제안을 해주시고, 또 여러분 가운데도 또 그 좋은 주제, 어떤 주제를 다뤘으면 하는 그런 관심 주제를 제시해 주시면 제가 또 강사를 섭외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